안녕하십니까. 대치동 스카이 입시교육 인문논술 소장 장승래입니다. 오늘은 가장 먼저 논술 시험이 시작되는 성신여대 논술 시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요. 성신여대 논술 시험이라든지 커리큘럼이나 이런 부분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9월 29일 날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9월 29일 날 논술이 90%고 수능 최저가 약간은 있습니다. 근데 수능 최저가 크게 좌우를 하는 것보다는 논술이 90% 좌우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최저만 맞추게 된다면 좀 굉장히 유력한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저희가 이제 9월 29일 날이 시험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별로 되게 촉박해서 9월 14일 날부터 저희가 개강을 하는데요. 추석 단기 특강으로 개강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추석 단기 특강으로 개강을 할 때 이렇게 박경혜 팀장님이 계시고 제가 있고 또 우리 노한기 원장님이 계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세분화된 분야별로 잘라서 하시기 때문에 다른 학원에서 하는 부분과는 조금 차별화되는 논술 수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어떻게 제시가 되는지 이런 지문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생각의 맥락의 사고를 전달해주는 부분에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자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9월 14일부터 저희가 개강을 하는데요. 이렇게 추석 단기 사회 특강입니다. 9월 14일 날, 또 15일 날, 16일 날, 18일 날 이렇게 4일간 2시 타임이 있고 6시 타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문논술 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시 팀이 있고 6시 팀이 있으니까 예년에도 성신여대에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의 90%가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합격한 부분에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언제든지 보내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성신여대 논술 우수자 전형을 보면요. 국어국문학이 4명이고 영어 영문이 4명, 독어동문이 3, 프랑스 문화 3, 일본어과 5, 또 법학과 8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보통 이제 가장 많이 그 문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많이 뽑는 곳이 중국어과라든지 또는 법학부 이런 곳에서 많이 뽑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이런 부분이 또 전망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서 이제 문과 이과 합쳐가 161명인데 그 중에서 굉장히 많이 뽑는 과들을 지원하시기 되게 유리할 것입니다. 법학부라든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과 이런 과들이 장래성이 있는 과니까 한번 논술 우수자 전형을 해보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인문 논술 시험에 대해서 그 성신여대 2025학년도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모의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가의 지문이 말하는 주택의 특성을 열거하고 나 지문이 설명하는 한국 주택시장에 적용하여 한국 부동산이 지향해야 할 건전한 전략 방안을 제시하시오. 800에서 1000점입니다. 이 성신여대도 그 출제 방향을 보면은 굉장히 요 800에서 1000자라는 부분을 맞추기를 굉장히 원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 마이너스 50에서 플러스 50이었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200에서 마이너스 100에서 플러스 100을 주기 때문에 글자 수를 명확하게 맞추기를 원하는 학도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성신여대 문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바로 지문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지문을 읽는 동안에 자신이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문을 읽으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면서 지문을 읽으셔야 시간 단축할 수 있고 그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요지로 그대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지에다가 체크하는 습관을 들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근본적 수준에서 주택은 인간 존재를 위한 기본적 요구 중 하나이다. 외부 환경으로부터 피신처가 되고
쉬며 재생산을 하는 삶의 장소라는 점 이외에 주택은 훨씬 광범위한 의미를 지닌다. 현대사회에서 주택은 대부분 가구의 가장 큰 단일 지출 품목이고 중요한 투자의 가능성을 지닌다. 주택은 점유의 개념에 근거하여 임대와 자가주택으로 구분되고 민간 소유와 공공 소유, 시장 또는 비시장 양도에 기초하여 서로 다른 방식으로 다뤄진다. 여기서 양도는 지금 양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가격 결정 메커니즘을 말하고 이렇게 가격 결정 메커니즘을 말하고 대부분이 민간 시장 임대와 자가 모두 포함해서 사고, 팔고, 임대하는 과정이 이루어진다. 즉 주택이라는 것은 사적으로 소유되고 시장을 통하여 가격이 결정되는 하나의 경제 상품 중 하나이다. 자, 여기까지 끊어서 본다면은 지금 주택이라는 것도 하나의 사적 소유다라고 주장을 하는 단락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면 경제적 효율성에 기초하여 국가의 시장 개입이 최소한으로 제약될 수도 있는 것이다. 공공 비시장 주택은 주택 시장에서 아주 적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렇게 공공 비시장 주택과 지금 주택 시장에 대해서 비교를 했습니다. 산업화와 도시화가 성숙하게 이루어진 국가의 사회주택, 비영리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등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 주택은 보건, 교육 서비스와 같이 사회복지 서비스의 일환으로 다뤄지는데 주택이 지닌 사회제, 집합제적 성격을 고려하고 사회민주적 체제에서 시민의 권리를 옹호한다는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국가가 주택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다. 지금 여기까지 뭐 단락을 나누는 건 아니지만 여기까지 그냥 끊어서 보자면 국가가 주택에 대한 서비스, 이 주택 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시민의 권리를 옹호하는 부분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지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택은 인간 보호의 근원적 속성을 지닌 만큼 공중위생, 주택과밀 문제, 높은 임대료, 주거 환경 악화 이런 문제까지 폭넓게 다루어 주택 최저 기준을 설정해야 하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즉 이렇게 이런 정책을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지금 국가의 역할이 되겠죠. 국가의 역할이 바로 이런 부분을 설정해야 된다. 주택은 사회 산업이나 사회 발전과 같이 맥을 같이 함께함으로써 중산층과 노동자 계층과의 격차를 줄이고 도시 노동자 계층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자,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시장 메커니즘으로는 저소득층에게까지 수요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므로 주택보조금 제도를 마련해야 하고 더욱이 한국과 같이 주택시장이 지역적 소득 계층별로 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경우 정부의 역할이 더 강조되는 것이다. 여기까지 봐도 지금 정부의 역할, 국가나 정부가 주택 소유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민의 권리와 사회 서비스로의 주택을 인식하고 임대자와 임차자의 상관에서 세입자 권리를 보호하고 주택 복지적 발상으로 양적 질적 욕구를 함께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이 지닌 시장 경제 하에서의 상품성은 복지 서비스의 개념보다 경제적 가치 개념이 크게 형성되어 있다. 아래 표가 설명하는 바와 같이 주택은 소유주제보다 소요제의 성격이 강조되어야 하고, 자, 수요제보다는 소요제. 이렇게 지금 두 가지 개념을 나눴습니다. 수요제보다는 소요제. 수요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갖고 싶은 욕구고요. 소요제라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이 소유물이 되는 것이 바로 소요제인데, 그런 성격이 강조되어야 하고,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하는 권리제 기능을 우선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막상 시장에서는 공급자와 수요자 그리고 임차인과 임대인은 자기 이익이 우선되는 등 경쟁 관계에서 경제적 효과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렇게 되는 원인은 주택이라는 부분이 한국 사회에서는 재산이라는 부분이고 그것이 어떤 과신을 할 수 있는 자신의 어떤 소요제가 되다 보니까
사회적 위치까지도 이렇게 사회적 위치까지도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소유물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서 각각의 수요자들이 또 공급자와 수요자가 경쟁 관계에 처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모범 답안에다가 써주시면 굉장히 좋은 부분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표가 있는데 공급 과정, 주택 소유, 또 주택 수요, 소요랑 수요는 다른 겁니다. 수요는 요구하는 거고 소요는 내가 필요로 한 겁니다. 그래서 공급 원리는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주택 수요는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수요는 경쟁 원리, 공급 대상은 저소득층, 무주택자, 도시 영세미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지만 주택 수요는 모든 계층이 수요를 하게 되고 점유 형태도 주택 소유에서는 임대 우선, 부분 분양, 또 분양과 임대 이런 식으로 공급자 대 수요자에서 공급자와 수요자는 협동관계 기관관 또 수혜 대상자가는 경쟁기관 이런 식으로 좀 나눠지는데 좀 조심하셔서 주의해서 볼 게 바로 정부의 역할입니다. 주택 소유에 대해서 정부는 직접적 지원과 보조적 지원을 하게 되고 주택 수요에 대해서는 간접 금융과 세제 지원을 통해서 직접적 지원이 아닌 간접 지원을 하는 것이 주택 수요다라는 거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놨습니다. 주택은 단일 상품으로 그 가격이 매우 비싸고 심지어 중고 상품임에도 지역 효과에 영향을 받아 가격이 더욱 상승하여 주택을 팔았을 때 실현되는 경제학적 교환 가치가 큰 특성이 있다. 특히 지리적 부동성과 내구성은 주택에 대한 이해를 복잡하게 하여 유휴 자금이 넉넉한 고소득층과 일부 중산층들까지 주택에 대한 투자를 부의 축적의 수단으로 삼고 권리제로서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하는 주택의 배분 형평성을 저해시키기도 한다. 부동산에 대한 현명한 투자는 자산 구축에 크게 이바지한다. 부동산은 옮길 수 없는 부동적이고 내구성 강한 주택을 포함한 재산, 토지나 건물, 수목 등을 일컫고 경제적 가치가 핵심이다. 자, 이렇게 부동산이라는 것은 경제적 가치가 핵심이다. 하지만 주택을 부동산과 동일어로 취급할 수는 없다. 주택은 거주 또는 주거에 집중하여야 한다. 소득 창출의 기회를 주택에 대한 투기를 통해 얻고자 하는 오랜 한국 사회의 정서, 불안전한 주택 정책, 주택 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한 시민사회의 불안감 이런 것들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집은 사는 것으로 단순히 인식할 수 없는 사는 듀얼 혹은 라이브 곳이 되어야 한다. 민간 시장에서 거래되는 수요 상품이기 전에 주택을 소유재 권리로서 인식하는 국민적 정서 함양이 필요하다. 소유재 권리. 주택 수요가 아니라 주택 소요라는 개념으로 가야 이렇게 시민사회의 불안감 이런 것들을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지은이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수요가 아닌 주택 소요가 돼야 시민사회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 자, 이런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재심은 나에서는 1960년대 이후 서울의 도시화가 급격히 전개됨에 따라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고자 강남을 개발했고 그 시기 수백 원이었던 토지 가격이 순식간에 수천 원이 되었고 1970년대에 수십만 원에 이르면서 10년간 1000배가 상승했다. 이후 명문고등학교의 대구 강남으로 이전, 파락군 형성, 88 올림픽 이런 것을 계기로 잠실이 개발되면서 강남, 서초, 송파로 강남 지역의 영토가 확장됐고 법원과 검찰청이 서초동 이전, 서초동 예술의 전당 개관, 삼성동 개발 등 도시 내 신도시 건설을 한강을 건너 강북의 도시화 산업화가 강남으로 확대를 경험한 후 이 지역의 토지 가격은
100만 배쯤 상승했다. 굉장히 많이 상승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수천만 원 차이에 지나지 않던 아파트 가격은 10억 원의 편차를 낳게 되었고, 그 시기 강남을 선택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박탈감에 화를 내고, 더욱이 그런 기회조차 얻기 힘든 20대, 30대 세대는 경제적 소외감에 분노한다. 부동산은 지리적 효과에 매우 민감하여 지역적 격차를 늘 존재한다. 고금리 고환율에서 우리 경제 상황이 매우 부담스럽다. 외환 보유고를 풀어 환율을 방어하다 IMF를 맞은 1997년도 IMF를 맞은 끔찍한 기억이 있어 정부가 환율에 개입하기는 매우 조심스럽다. 정부의 정책은 한국 돈의 값어치가 국제시장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지 않을 딱 그 범위 내에서만 운영되어야 하는데, 이 중 부동산 정책은 정부의 거시경제 정책의 가장 큰 부분 중 하나이다. 국내 거시경제 정책의 범위 안에서 부동산 정책이 시행되기 때문에 경기 불황 속에서 부동산 가격 잡겠다고 금리를 올릴 수는 없다. 경기 불황이라고 해서 이렇게 금리를 올릴 수는 없다. 이전 시대는 대출을 통해 집을 갖고 대출금을 갚을 수 있을 정도의 경제 상황에서 살았지만, 현재는 경제력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20, 30대가 대출로 집을 사고 이자와 원금에 대한 부담을 극복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영끌족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20, 30대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하는 경우가 많죠. 2015년 이후 꾸준히 한국은행은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경고해 왔다. 경기가 나쁜 상황에서 자영업 대출과 신용 대출을 규제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자를 유예해 주거나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배려해 준다. 대신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규제한다. 한국 경제 성장률은 1에서 2%인데 부채 증가율은 5% 안팎이다. 거대한 규모의 부채 중 대부분은 주택담보대출이다. 한국처럼 만기 일시 상환 비중이 높은 나라는 극히 드물다. 즉 소득보다 빚으로, 그것도 빚은 이자만 내고 원금은 나중으로 미룬다. 한국 가계 자산은 80%가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산이 대부분이 빚이다. 부동산, 그야말로 부동 움직이기 어려운 자산이다. 금융자산이 별로 없는 대출자가 은행에 빚을 갚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원금 상환은 연기하고 이자만 내는 것, 또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 나가는 것, 아니면 소유한 부동산을 처분해서 빚을 갚는 것이다. 주택 관련한 대출을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기 위해 소비를 줄여야 한다. 소비가 위축되니 경기도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균등분할 비율을 갑자기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게 되면 그야말로 기계는 순식간에 궁핍해진다. 이미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정책과, 이거 2008년도에 있었습니다.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통해서 미국에 있었던 주택담보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미국에 있었던 은행들이 연쇄적으로 부도가 나고, 그것이 한국 경제에도 큰 영향을 줬던 사건이 바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정책이었습니다. 일본의 거품 경제에서도 금융위기의 최대 원인이 주택 관련 부동산 문제였음을 경험한 바 있다. 최근 아파트 가격이 다시 급등했다. 가격 상승의 원인은 금리 인하, 부동산 정책 실패, 분양 아파트 감소 등에서 그 원인을 추적할 수 있다. 상품의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하지만 최근에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이 금리 인상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니다. 금리가 내리면 수요가 증가하고 오히려 집값이 오르게 된다. 공급도 마찬가지다.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이 상승하고,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하락한다. 아파트 가격의 상승은 수요의 증가 혹은 공급의 감소 둘 중 하나가 원인이다. 현재 아파트 가격 상승의 원인은 거래량에 있다. 자, 이렇게 지금 이 화자는 거래량에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수요의 증가가 가격 상승을 불러온 것이다.
주택 수요는 다른 재화와 달리 유일하게 실제 사용하는 수요와 투자하는 수요가 동시에 존재한다. 부동산은 어떤 때는 실수요가 증가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투자 수요가 증가하기도 하는데 2020년 전년도인 2019년에 비해 거래량이 큰 폭으로 거래량이 증가했는데 이때 수요의 특성이 단기간 변동 수요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면 결국 실수요보다 투자의 목적을 둔 수요였을 것이란 분석이 가능하다. 그야말로 전국 기준 갭 투자, 즉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건수가 2019년 5만 건에서 2020년 11만 7천 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자, 이 갭 투자 방식이 지금 현재는 많이 무너졌죠.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도 많고 한국의 자가 점유 비율은 2020년 기준 전국 57%의 비율을 보이고 서울은 43.5%에 불과하다. 그런데 자가 보유 비율은 전국 21.3%로 자가 점유율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며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수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래의 표가 말해준 통계도 이상하다. 서울 가구 수는 그대로인데 주택수가 증가한 상황에서 오히려 보급률은 줄었다. 아마도 주택을 가지고 있는 가구가 주택을 더 사들인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 있다. 자, 지금 2017년에 가구수, 주택수, 보급률, 2021년에 가구수, 주택수, 보급률을 보게 된다면 비교를 했을 때 이런 표가 나왔을 때는요, 가장 큰 수와 적은 수를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구수 같은 경우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17년이나 2021년이나 똑같죠. 그런데 특이한 건 주택수는 2,000가구가 늘었습니다. 보급률은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이런 거. 지방 같은 경우에는 가구 수가 훨씬 더 증가했습니다. 주택 수도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보급률은 거의 비슷합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에 가구 수가 증가했습니다. 주택 수는 증가했습니다. 한데 보급률은 감소했습니다. 자, 전국적으로 봤을 때 가구수 증가했습니다. 주택수 증가했습니다. 보급률 감소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뭔가 좀 이상한 걸 볼 수가 있죠. 오히려 주택수가 증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보급률은 지금 더 낮아지고 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서울은 극히 많이 낮아졌지만 전국적으로 많이 낮아졌다는 얘기는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까지도 소유를 소수의 사람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겠죠.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 환란 이후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때 강남에 미분양 사태가 일어난 바 있었는데 이때 회사에서는 미분양 아파트를 할인해 분양했고 이때 누군가는 아파트를 샀다. 기회를 찾아 적절한 투자를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2021년에 아파트 가격이 급등할 때 최고점에 전세를 끼고 매입한 사람들이 있다. 이는 분명한 투기이다. 아파트 가격 상승 기류에 맞춰 더 오를 것을 기대한 전형적인 투기인 것이다. 오히려 주택 가격이 올라갈 때 주택을 샀다라는 부분은 투기라는 거죠. 그리고 이는 주택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했고 이러한 분위기는 영원이라도 팔아 지금이라도 사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심리를 부추긴다. 이게 바로 그래서 새로운 신종원 영끌족이 나타나게 된 거죠. 생산활동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여 돈을 버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투자라고 할 때 거래 대상자의 가치 변화에 주목하여 그 성격과 위험을 잘 알고 일정 부분의 손실까지 고려하며 투자를 진행한다. 얼마 전 한국토지공사 직원들이 개발 예정 지역의 토지를 사들여 크게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개발 예정지는 농지였는데 공사 직원들이 농사를 지을 것이라는 예측도 어렵지만 신도시 개발 예정지라는 점을 보면 아마도 수용 보상금이나 다른 토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수익을 기대하며 내부의 미공개 정보를 불법 활용한 행위라 짐작할 수 있다. 결국 이들 직원들은 직위 해제되었다.
합리적 분석과 판단 없이 시세 차익에만 목적을 두고 수익을 노리는 행위는 투기다. 투기 행위는 주택뿐만 아니라 다른 상품, 유가증권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주택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는 본인 자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연쇄적 현상을 일으키는 영향력을 지니기도 한다. 자, 이렇게 부동산 투기가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수요자가 많다는 것, 이에 따라 정말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집 마련의 기회를 뺏긴다는 것이다. 즉, 부동산 투기가 된다면 정말로 집이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집이 돌아가지 않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는 거죠. 또한 투기는 토지 가격과 평가가 낮은 미성숙지 등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당장 필요하지 않으면서 과도하게 구입하고 방치함에 따라 자기나 타인 누구에게도 당장 기여하지 못한다. 한국의 주택 문제는 사람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지리적 가치가 주택과 토지 가격을 형성하기 때문에 집에 대한 투자도 서울 등 대도시에 집중한다. 이는 시장 가격의 변동에 따른 매매 차익이 다른 어떤 상품보다도 그리고 어떤 지역보다 크기 때문에 비정상적 규모의 이익을 취득할 수 있다는 심리 형성이 있다. 자, 이렇게 공급이 부족해서 수도권이나 특정 대도시의 주택 부족 문제가 지속되거나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 주택시장에서는 수요가 증가하고 특히 물건을 살 수 있는 구매력을 지닌 유효 수요가 중요하다. 유효 수요가 중요하다. 즉, 주택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되는 것은 아니다. 즉, 유효 수요라고 해서 그 물건을 사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됐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이 증가된 것이다. 누군가가 당장 집이 필요하지 않아도 집값을 올리기 위해 높은 가격의 집을 여러 채 사는 동안 실제 집이 필요한 수요자는 점점 멀어져가는 집값에 구매력이 위축된다. 다주택자들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재편되어야 한다. 아마도 화자는 이 말을 가장 하고 싶었을 겁니다. 다주택자들의 어떤 무분별한 도덕적 해이가 지금 현재 많은 피해자들을 낳고 그것이 집을 갖고 싶어하는 실수요자들한테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라든지 또 삶에 대한 의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큰 인간 소외 현상까지도 느끼게 하는 그런 부분에 큰 피해를 줬기 때문에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다시 재편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재심은 나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문제 1번인데요. 가의 지문이 말하는 주택의 특성, 또 나 지문이 설명하는 한국 주택시장. 자, 가 지문에서는 주택 소유와 주택 수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수요가 아닌 소유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나 지문에서는 수요에 의해서 공급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가격이 상승된다. 근데 이렇게 공급이 부족한 원인은 다주택 보유자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구조 말고 실소유자가 주택을 보유하는 개념으로 재편하자라는 것이 나 지문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죠. 이 부분을 설명을 해주고 또 전략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할지를 창의적인 생각을 써주시면 1번 이 문제가 아주 깔끔하게 해결이 되겠죠. 사실 지문이 어려운 지문도 아니고 지문의 길이가 좀 길었을 뿐이지 내용이 크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조금만 여러분들이 시사적인 내용을 뉴스나 아니면 틈틈이 신문이라도 아니면 인터넷 기사라도 검색을 했었더라면 아주 글쓰기 참 좋은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회적 지식이나 어떤 사회적 배경이 필요 없는 그런 논술 문제이기 때문에 쓰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재심은 가를 이제 해설을 한 부분을 이렇게 보면은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지금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한 부분을 본다라면
제시문 가에서는 이렇게 저소득층과 무주택자들은 집을 구입하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고소득층이나 일부 중산층까지도 집을 수익의 수단으로 여러 채 소유하며 경제적 불균형을 낳고 있다. 집이 권리제로 인식되어 경제적 경쟁 원리 추구하기보다 인간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는 사회 환경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 이 부분이 가장 핵심 키워드 문장들이 되겠죠. 이렇게 제시문 가에서는 인간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여러 채를 소유할 수 있는 경제적 불균형을 정부가 나서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고요. 제시문 나에서는 이제 한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인데, 제시문 나는 투자와 투기 차이를 설명하고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는 투기 형태를 비판합니다. 자, 여기서는 이렇게 도박을 하듯이 대출 등으로 자금을 끌어모아 집을 여러 채 구입한 사람들, 다주택자가 되겠죠. 이에 자금을 대출해준 금융기관, 연쇄도산이 되고 거시적 국가 경제가 심한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다주택자들이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주택시장은 국가의 책임하에 관리가 되어야 한다. 대출을 무조건 막는 것이 아니라 실수요자 위주의 대출 전략으로 다주택자들과 금융기관, 이런 기관들을 정부가 규제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이 제시문 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항 문제 해설 봤고요. 이제 문항 해설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자, 둘째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둘째 가와 나의 주택으로 저소득층이나 무주택자, 또 가의 지문이 설명하는 인권, 무주택자들에게 균등한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이 서야 하는 것을 이해하고 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투기는 사회적 영향을 미친다. 자, 여기서 지금 예시 답안이 이렇게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러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나설 것인지, 그래서 정부의 규제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정부의 규제가 강하게 된다면, 이 또한 시장경제체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 시장경제체제의 원리를 파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를 안 할 수도 없고 또 강하게 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이럴 때 쓸 수 있는 좋은 단어가 완화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완화라는 단어를 넣어서 이 정부가 적절하게 규제를 할 수 있는 정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창의적인 생각을 좀 더 써주시면 훨씬 더 모범 답안이 쓸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모의평가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성신여대 모의평가 문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지문이 굉장히 깁니다. 하지만 이 성신여대 모의평가 문제에서는 중요한 부분은 지문이 긴 것보다는 제일 중요한 게 그 성신여대 문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건 특별히 사회적인 또는 국어적인 어떤 배경 지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성신여대 논술 문제를 풀게 되시면 굉장히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으실 겁니다.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다시 2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